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입니다. 계절의 분기점이요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어떤 메뉴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뉴스바 메뉴판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안철수의 새정치가 1년을 맞았습니다. 송호창 의원으로부터 신당 문제와 내년 지방선거 대응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꽤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의 엄경영 부소장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여론조사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언론사 내부에 자사 특종을 막는 이른바 특종 브레이커가 있다고 합니다. 특종의 진수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사에너그램 공갈의 주인공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잠시 뒤에 오겠습니다. 전국민 몬스터 사냥 대작전. 우리는 사냥 친구. 더 이상 혼자 하는 사냥이 아니다. 카카오 친구들과 초거대 몬스터를 사냥하고 마석을 모아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원하세요. 친구와 함께하면 2배는 재밌고 10배는 신난다. 거대한 몬스터를 만나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합쳐 함께 사냥하세요. 신개념 모바일 럭셔리 판타지 소셜 RPG. 우리는 사냥 친구 4 카카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우리는 사냥 친구를 다운받으세요.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 팟빵닷컴에서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 팟캐스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에 제품을 등록하는데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으신가요? 소셜 커머스에 제품을 등록하고 싶은데 디자인비가 부담되시나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인터넷 페이지, 전문 디자인 업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소셜 커머스 그룹폰 코리아에 단연간 디자인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컨텐츠 팩토리가 도와드립니다.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상세 페이지와 그룹폰, 쿠팡 등 소셜 커머스의 페이지 등록 시 기본 8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해드립니다. 판매와 직결되는 좋은 페이지 디자인이 필요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042-719-8800 042-719-8800 검색창에 컨텐츠 팩토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나온 기사들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주요 기사 몇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유값이 리터당 200원 이상씩 줄줄이 오릅니다. 서울 우유 등이 이미 추석 전에 우유값을 올린 데 이어 매일유업, 남양유업, 빙그레도 잇따라 인상 행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업계는 원유값이 오른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단체는 원유값 인상폭의 2배나 가격을 올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에 관한 정보 취득의 적법성 논란과 관련해 혈액형을 여권에서 확인했다는 엉뚱한 주장이 새누리당에서 나왔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변인은 청와대가 특별감찰을 통해 혈액형 등의 정보를 적법하게 입수했다면서 혈액형은 여권에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권에는 혈액형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듣고 그런 엉뚱한 주장을 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동우 검찰총장이 오늘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최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감찰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전국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3자 회담 결렬 이후 대여 투쟁 강화를 모색해온 민주당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말입니다. 대체로 원내외 업무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하는 말씀에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스탑 정치투쟁, 스타트 정책 경쟁.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여야의 공통된 책무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녹조가 늘어난다는 정부 보고서가 4대강 사업 초기에 작성됐지만 무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 12월 국립환경과학원은 녹조 발생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했고 환경부가 이를 4대강 사업본부에 통보했으나 사업본부 측은 사업을 강행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케냐 쇼핑몰 테러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중에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테러 사건은 소말리아 반군단체가 케냐의 소말리아 파병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도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상자가 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연기를 통보함에 따라 금강산에서 행사 준비를 하던 남측 인력이 모두 철수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민주당도 북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사실상 무산된 책임을 지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책임질 일을 장관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까지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은 많은데 금융기관의 인수 여력이 한계에 달해 대형 대부업체에도 저축은행 인수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기관을 고리대금업체에 넘긴다는 비난과 함께 특정 대부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연대를 종북연대로 표현하고 야당 대표를 조롱한 새누리당의 추석 홍보물이 논란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직접 돌린 이 홍보물에 대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김영민 PD와 함께 아침 조간 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쓰셨습니까? 예, 저는 잘 쓰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한 논조가 신문별로 갈리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제도 시행에 대한 최종안을 오는 26일에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미 골간은 다 나왔지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대선 당시 공약 사실상 파기됐습니다. 26일에는 파기했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그냥 파기하면은 아무래도 모양새가 안 좋겠죠. 그래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기초연금 문제가 하반기 전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애초 공약을 지키는 방안만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면서 압박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한겨레 1면 또 경향신문 1면에도 이 기사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네.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겨레는 공약 파기라고 했고 경향신문을 보니까 대폭 후퇴 이렇게 표현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다라고 보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한겨레의 어떤 강조점이 더 뚜렷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노인들의 표를 얻었지요. 예.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노인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액수를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뒷걸음질했고 정권 출범 뒤에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예. 잘 사는 사람 20에서 30%는 받으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지급 대상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후퇴를 한 건데 자 이번 주에 내놓을 최종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수준이 하위 70%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 또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네. 노인들 굉장히 김세겠어요. 그러니까 하위 70% 이하,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분들 가운데서도 예. 차등 지급을 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내용이군요. 예. 예. 자, 과연 이 방안은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오늘 경향신문 3면을 보겠습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 어느 경우든 공약을 안 하느니만 못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예. 자,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은 2028년에 기초노령연금액이 지금의 20만 원 수준이 되게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없었어도 15년 후에는 65세 노인의 70%가 현재 20만 원과 같은 가치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구조를 현 정부가 바꿀 경우 외려 소득 하위 30에서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15년 뒤 받을 수 있는 만큼보다 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덜 받는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공약 파기가 맞군요. 그렇습니다. 파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자, 한겨레 경향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짚고 있는 반면 오늘 조선일보 일면이 아주 눈길을 끕니다. 조선일보 역시 노령연금 공약 파기를 다룬 기사를 일면 톱으로 달고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현실의 벽을 인정한 박근혜 복지.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어떻게든 공약을 지켜보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었지만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공약 후퇴라고 비난하는 분도 있지만 재정상 힘든 걸 무조건 공약대로 하는 것도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 참 이게 다 좋은데 예. 지난해 대선 때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이런 요소를 벌써부터 꺼내들고 있어요. 자, 애초부터 대선 복지 공약을 모두 지키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조선일보는 또 이러면서 슬쩍 박근혜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만 해도 공약대로 하려면 4년간 60조가 들기 때문에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었다. 아니 그러면 그때 이거 못 지키는 공약이다 라고 대체적으로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대선 때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그랬던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의 논조를 보면 예.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복지 정책을 후퇴시키려고 했던 예. 본인들의 노력이 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자축하는 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사과 표명을 요구하는 대신에 진실을 표명했다. 이렇게 덧칠을 하고 현실의 벽을 인정한 박근혜 복지 이 제목만 보십시오. 벌써.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 운운하면서 책임 회피하는 여권의 행태.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이 조선일보하고 여당은 언어의 노령연금술사가 아니겠는가.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보자면 언어의 노령연금술사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추석 연휴 쉬신 네. 그 공력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공약 파기와 관련해서 지금 책임은 또 지라는 목소리는 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뭐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이제 그만두게 한다. 이게 이제 정가의 이제 관측인데. 예, 뭐 형식적으로는 본인이 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하겠죠. 예. 근데 이 공약을 진영 씨가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 공약 아닙니까? 뭐 한진영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진영.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 진영 복지부 장관이 그러면서 내년 서울시장 출마 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 말이야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내년에 출마한다. 이게 도대체 국민을 우습게 하라도 보통 우습게 하는 건지 이런 관측 자체가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조선동아일보를 보면은 말이죠. 예. 위기의 박근혜 정부의 흑기사가 번번이 되고 있습니다. 때마다. 자, 여권이 느끼는 현실적인 벽, 이 벽을 뚫도록 도와주는 존재들이 바로 조선일보, 동아일보라고 하는 건데 그 두 가지 근거를 더 대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이게 뭐냐면요. 지난해 새누리당이 발의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및 국가 비상사태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거죠. 예. 자,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제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습니다. 5분의 3. 그렇다면은 헌법이 3분의 2 아닙니까? 예. 5분의 3이면 더 엄격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좀 낮죠. 그렇죠. 60%니까. 60%? 네. 자, 그런데 지금 60%를 넘는 당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겠습니까? 반드시 민주당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 정책 라인 의원들은 종종 민주당을 슈퍼갑이라고 부르는데 슈퍼갑처럼 대접은 안 해놓고 말로만 이렇게 슈퍼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5분의 3 그렇군요. 저희 밤에 산수 공부를 해가지고 낮에는 좀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한 상황에서 본다면은 말하자면은 지금 야당의 동의 없이는 그 어느 법안도 처리할 수 없는 셈입니다. 60%면은 180석입니다. 예. 근데 새누리당이 지금 170석이 아마 안 넘을걸요? 정확한 의석수가 겨우 과반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 127석 되는 야당을 따져본다면은 뭐 이건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아무 법도 통과를 못 시키도록 지금 이 법이 돼버렸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게 사실은 이 국회 선진화법뿐만 아니라 지금 그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도 어떤 쟁점 법안이든 통과가 쉽지 않다는 그런 조선일보 관측도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현재 그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사, 기획재정, 미래창조, 교육문화,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는 여야 동수거나 야당 의석이 더 많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면은 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또 복지, 산업통상, 국토교통, 농림위원회 4개 상임위는 새누리당 의석수가 더 많은데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야당이 얼마든지 법안 심사와 처리를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정무, 국방, 운영, 안전행정위원회 같은 4군데는 여당이 의석이 많고 상임위원장도 맡고 있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야당이 쟁점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90일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쟁점 법안이 있다. 정기국회 안에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설사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다시 제동이 걸립니다. 법사위 여야 동수에다가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저 참여정부 때 열린우리당이 이제 집권하던 때에는 또 당시 법사위원장이 또 한나라당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쟁점 법안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열린우리당이 그때 땅을 치면서 막 후회를 했던 그런 때가 제가 생각이 나는데 말이죠. 자, 하여튼 이 정기국회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예산안 통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당이 밀어붙이고 싶은 그런 법안들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통과시키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내용은 오늘 조선동아일보에 없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왜 발의를 했느냐? 사정을 들으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보니까 18대 국회에서 말이죠. 아무래도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소수당이 될 것 같다. 예. 이명박 정권의 실정 때문에 우리들이 표를 더 받기 어렵고 따라서 의석도 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차제에 안전장치를 마련해보자 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우리 동의 없이 우리 결재 없이 함부로 통과시킬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래놓고 보니까 자기들이 다수당이 됐어요. 예. 다수당이 된 데는 뭐 김용민 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간혹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농담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우 참 목에 저 감기가 걸려가지고 예. 자 여간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이 선진화법이 그야말로 자기 발등에 무엇을 찍는 격이 돼버렸는데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조선동아일보가 앞장서서 야당이 선진화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 라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오늘
아주 동시에 같이 뭐 편집회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기사가 나오기가 힘든데 말이죠. 동시에 이런 기사를 오늘 실었습니다. 6면, 8면 조선동아가 각각 이렇게 실었는데 말이죠. 자, 지금 그 국회가 잘 안 돌아가는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네. 앞으로 정기국회 과정에서 여당의 이런 뭔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야당이 반대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거 야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빙자해가지고 말하자면 발목 잡게 하는 것이다라는 예. 선입견을 먼저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최소한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현재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네.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뭐 법사위 또 안행위, 네. 정보위 네. 이 핵심 상임위원회 개최에 새누리당은 계속 불응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논조에 따르면 네. 여당이 네. 그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상임위 개최에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가능한 지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조선동아가 여당의 스피커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 뉴라이트 교과서 지키기에 또 오늘 조선동아가 화음을 넣어서 합창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키기 수준을 뛰어넘어서 네. 다른 교과서 공격에 나섰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 물귀신 작전을 조선일보가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일면을 보니까 말입니다. 예. 최근에 검정을 통과해서 내년 3월부터 고등학교 수업에 쓰일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기사, 이 첫 줄을 보면은 이 교학사처럼 뭔가 역사 왜곡, 사실 왜곡, 그것도 오류 혹은 표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그 상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문제 삼은 교과서의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사실대로 기술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이 국가 정체성 이런 것들을 돋보이게 하지 않느냐? 왜 천안함을 북한의 소행, 폭침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자, 뭐 어떤 내용이냐? 구체적으로 보면은 남북한의 정부 수립을 동격으로 서술해서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약화시켰다. 금성출판사와 비상교육, 천재교육이 그랬다는 거고요. 6.25 전쟁 직전 38선을 경계로 잦은 충돌이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해서 전쟁의 원인이 남북한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 등 논란을 일으킬 만한 문제점을 보였다. 아니, 이거 사실 아닙니까?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기술한 것이 어떻게 교학사의 완전한 역사 왜곡 날조라고 같은 문제점으로 이렇게 동격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학서 교과서에 제기됐던 문제점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던 이 것이고 기본이 안 된 거죠, 기본이. 지금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뭐 이 표현에서도 드러납니다. 예. 것처럼 서술을 했다. 예. 뭐처럼 서술했다. 이게 이제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왜 이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되지 않았느냐? 남한 정부의 어떤 그 탄생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이 천안함권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8종의 그 교과서 가운데 5종이 예.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아니,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뭐 저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취재를 해봤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폭침이라고 규정하는 근거를 예.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뭐 인간 어뢰 뭐 그런 얘기를. 말씀대로 그 희대의 대오보를 한 예. 매체로서 예. 천안함이 폭침이라고 예. 언론사로서 판단하고 예. 또 역사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근거를 조선일보가 갖고 있다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 천재교육 교과서에는 2008년 이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핵실험 강행,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이어졌다라고 썼는데 연평도 포격보다 먼저 일어난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군사 도발에서 제외한 것이다. 미래엔과 비상교육 교과서도 연평도는 언급했으나 천안함은 쓰지 않았다. 학생들이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서술이다.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를 예. 조선일보는 무슨 예. 뭐 새누리당 그 무슨 교육 자료집 정도로 이해하는 것 당원 같아요. 그 교육 자료집으로 네.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는. 네.
동아일보는 또 어떤 식으로 조력을 했느냐. 김순덕 칼럼을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김순덕 논설위원회 칼럼인데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 정체성을 제고하도록 편찬상의 유의점에 명기되어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다고 보고 역사를 서술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교학사 교과서가 헌법을 유린했다고? 죄송합니다. 예. 하여간 참 어제 밤늦게까지 방송하시고 예. 많이 몸에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고 목이 막혀서 지금 기침을 좀 했습니다. 자, 이런 식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도대체 몇 명에게나 이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안타깝기 지역이 없습니다. 예. 짧게 우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제가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예. 그거 봐도 예. 마음에 생각에 빨간물 드는 거 아니니까 예. 가서 한번 좀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입니다. 상영관을 많이 또 없앴다고는 하는데 IPTV에서 또 다운받아서 또 보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10,000원 주고 비싼 것도 아닙니다. 중앙일보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인구의 변화. 지금 우리 통상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영호남. 네. 영호남. 무슨 주요 선거가 있으면 영호남 민심이 어땠다 이러는데 호남 인구를 곧 충청 인구가 추월한다는 겁니다. 네.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그 호남이 412만 8,591명 이게 유권자 수를 말하는 겁니다. 네. 412만 대였는데 충청도가 410만까지 바짝 추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일단 충청권의 수도권 전철이 닿는 등 또 세종시가 들어서는 등 예. 이렇게 저렇게 또 충청권의 인구 유입의 요인들은 많이 있었는데 말이죠. 근데 영호남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호남을 추월하는 충청권의 인구 증가가 앞으로 어떻게 선거 지형을 바꿀지 이게 주목된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제 대략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남 인구가요. 부산, 울산, 영남 또 대구, 경북 합해서 1,200만입니다. 한 경기도 인구만 합니다. 네. 그리고 호남이 한 400만 그리고 충청도가 400만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영남, 호남의 인구 대칭은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호남이 굉장히 축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민주당으로서는 비상등이 켜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 최동욱 총장 건과 관련한 기사가 뭐 있나 살펴봤는데 예. 중앙일보와 한국일보 정도가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기사 어제도 신문이 나왔습니다. 예. 어제 조선일보가 오면에 실은 기사가 있는데 최동욱 총장의 혼외 자녀를 낳은 것으로 보도된 임 씨의 이모. 네. 이것도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조선일보는 최동욱 총장이 혼외 자녀가 있다라고 아예 단정지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보도에는 최동욱 총장 혼외 자녀 낳은 것으로 보도된 임 씨의 이모. 그게 국정원 수법 아닌가요? 국정원이 공판에서 예.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 이렇게 예.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누가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예. 나와 있는 보도를 다시 인용하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조선일보와 수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조카 그러니까 임모 씨와 최동욱 검사가 가게에서 아이 문제로 티격태격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조선일보 기자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티격태격했다가 아니라 티격태격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게 바로 임 씨의 이모인 주모 씨 이야기인데 주모 씨가 중앙일보 기자와 만났는데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또 오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임 씨가 임신했을 때 애 아버지가 최동욱이라고 말했다라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예. 조선일보가 도대체 이 주 씨한테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참 여하간 몇 안 되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최동욱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이 감찰 지금 법무부가 칼을 뽑았는데 감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임모 씨 친인척들을 지금 들쑤시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오늘 6면에 나와 있는데 글쎄요. 이건 사생활 침해 논란만
가중될 뿐이다라는 것이 한국일보의 관점입니다. 네, 당사자인 최 총장이 응하지 않으면 뭐 통화 내역 조회나 네. 뭐 계좌 추적 이런 것도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조선일보에는 관련 기사가 없어요?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눈에 띄는 게 없고, 조용헌 살롱에서 호위무사라는 김윤상 감찰과장의 발언을 네. 갖고 뭐 칼럼 쓴 게 하나 있긴 한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조선일보에게 오늘 헌정하는 노래로 제 조간 브리핑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김현철의 왜 그래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미안해서 못하는 거야? 하기 싫어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이젠 할 말도 없는 거야? 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전 물러가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막간 퀴즈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얼굴을 한번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의 전부를 다 알아내었단 말이세요. 스크린 독과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영화 관상이 관객 동원 600만을 돌파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로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한명회, 2번 김종서, 3번 신숙주, 4번 연산군. 정답을 아는 분은 지금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맞춘 분 3분을 골라 기념 음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한반도와 지구촌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을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게스트 황준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케냐 쇼핑몰 테러 사건부터 좀 알아보죠. 예. 밤새 들어온 속보가 있나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중심가 쇼핑몰에서 발생한 무차별 테러 공격으로 현재까지 케냐 정부가 확인한 사망자 숫자가 6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사망자 중에는 한국인 여성 강문희 씨라는 분도 포함이 됐고요. 부상자는 현재까지 약 200명입니다. 그리고 실종자는 49명인데요. 쇼핑몰 안에 테러범들한테 인질로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정오에 무장개한들이 고급 쇼핑몰에 들이닥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는데요. 그 후로 대치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에는 케냐의 군과 경찰이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예. 케냐 국가재난센터는 산발적인 총성이 지금 들리고 있고 일요일 안으로 작전이 끝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인질들의 추가 희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누가 왜 저지른 일입니까? 소말리아 반군단체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케냐의 옆나라 소말리아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케냐군을 포함한 평화유지군이 지금 소말리아에 들어가서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알샤바브라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그 케냐군의 소말리아 개입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산가족 상봉이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남측 선발대가 어제 다 돌아왔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 화요일에 속초에 이산가족들이 모여서 하룻밤을 자고 모레 금강산으로 출발하는 그런 일정인데요. 예.
토요일에 북한이 갑자기 상봉 행사를 연기하는 바람에 이산가족들의 추석 연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해서 남측 인력 75명이 미리 금강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어제 오후에 전원 철수했습니다. 북한의 연기 발표에 대해서 통일부가 반윤리적이다라고 즉각적으로 비난을 했었는데요. 어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 남측이야말로 반윤리적인 범죄자들이다 이런 역공을 폈습니다. 이런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서 금강산 관광 재개로 가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남쪽은 금강산 관광 회담을 극구 이산가족 상봉 후에 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하기로 한 뒤에도 날짜를 한 번 더 뒤로 미뤘습니다. 북한이 남쪽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이거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기 싫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이산가족 상봉까지 깼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북한이 그동안 남쪽한테 끌려다니는 모습을 설령 보이더라도 상당히 유화적으로 나왔던 거는 미국과의 대화라는 최종 목표로 가기 위한 거였는데요. 남쪽에다가 아무리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도 미국의 태도는 안 바뀌니까 네. 일단 숨고르게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당분간 이 남북관계 불투명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단순한 숨고르기 정도라면은 시간을 두고 북한이 전술을 약간 바꿔서 계속 대화 모드로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난 몇 개월간의 대화 공세가 실패였다라는 판단을 북한 지도부가 하고 그러면서 대화파들의 입지가 줄어든다면 한반도 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때 한국 정부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서 안타깝고요. 또 북한 같은 경우도 너무 빨리 강경한 쪽으로 태도를 이렇게 확확 바꾼다면 오히려 불신만 키우고 또 자기들이 조급하다는 것만 노출시킨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독일 총선 얘기 좀 해보죠.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권 기독교 민주당하고 기독교 사회당 연합, 그러니까 기민 기사련 연합이 승리해서 메르켈 총리의 3선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공영방송사 두 곳이 출구조사를 해보니까 기민 기사련이 42% 정도의 득표를 한 거로 나왔습니다. 예. 이 42%라는 수치는 3개 야당, 그러니까 3인당, 녹색당, 좌파당 이 3개 당의 득표율의 전체 합계보다는 한 0.4에서 0.5% 정도 뒤지는 수치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3개 야당, 3인 녹색 좌파당이 연합한 것도 아니라서 앞으로 뭐 행동을 같이 하지 않을 거고요. 또 초과의석이라는 독일의 독특한 의석수 배분 방식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민기사련의 의석수가 과반에 근접하거나 아니면 잘하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과 의석이 어떤 내용이죠? 독일 하원의 정원은 일단 총 598석인데요. 예. 여기에서 반은 지역구 의원으로 뽑고 또 반은 주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로 뽑습니다. 예.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특정 주에서 특정 정당의 지역구로 당선된 의석이 정당 명부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석보다 많은 경우가 나오게 된다면 그 당에다가 정원 외의 의석을 더 줍니다. 이 제도는 대체로 다수당한테 유리한, 그래서 기민기사련한테 유리한 거고, 그래서 단독 과반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초과의석 제도로 독일 하원의 전체 의석이 원래는 598석인데 예. 이게 616석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이 초과 의석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민기사련 연합이 과반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개표가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닌데요. 완전히 끝나서 최종 의석수를 좀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단독 과반을 못하게 된다면 중도 좌파인 3인당하고 대연정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3인당은 중도 우파인 기민기사련하고는 정책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이 진보적인 정책 몇 개를 얻어낸다면 대연정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기민기사련이 3인당을 만약에 포기하고 녹색당하고 연정을 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어쨌든 메르켈의 기민기사련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메르켈 총리의 선거 전략은 어떤 거였습니까? 논란이 될 만한 정책이나 또 상대방 진영한테 공격의 빌미를 주는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탈핵, 복지 이런 이슈에서
야당의 정책을 메르켈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정책으로 가져오는 전략으로 요약이 됩니다. 유권자들을 잠들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네. 선거 쟁점을 흐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작년 우리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야당의 경제 민주화라든지 뭐 복지 이런 정책을 따라했던 것하고 비슷한데요. 그렇지만 메르켈이 지금까지 8년 동안 했던 거를 돌이켜보면 상대방의 정책을 가져오더라도 약속을 했으면 최대한 지켜왔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독일 총선을 통해서 메르켈이 총리 3선을 하게 되면 2017년까지 12년 동안 총리를 하게 되는데요. 영국의 대처 수상을 능가해서 유럽 최장수의 여성 총리가 되게 됩니다. 네. 자, 중국 최대 정치 재판으로 불리는 보시라이 재판이 끝이 났어요. 한때 중국 최고의 권력을 꿈꿨던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한테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이 세 가지 혐의가 인정이 돼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사망할 때까지 모든 정치적 권리가 박탈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실제로 사형 판결이 내려진다면 보시라이 지지층이 반발할 수 있고 또 반대로 15년 이하로 비교적 가벼운 형이 내려진다면 우파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무기징역형이라는 절중점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상당한 중형인데요. 시진핑 체제가 반부패 의지를 보여주고 또 경제 분야는 보시라이가 추구했던 좌파적인 노선,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이 아니라 국유기업의 개혁, 또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경제를 이끌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를 드러내는 판결이라는 분석입니다. 보시라이가 상고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상고를 한다면 이거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상고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예. 모두에게 석기가 필요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 부정으로 촉발된 박근혜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남한 정권에게 석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전 김재현 통합진보당 대변인 이석기 의원 신문 내용입니다. 혁명동지가를 들려주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김일성 주석을 떠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1시간 반 동안 혁명동지가를 4번 들려주었습니다. 참고로 혁명동지가는 북한 가요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중가수가 작사 작곡한 노래이며 노래를 만든 이가 이 노래의 의미와 관련해서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바람처럼 사라지시라라는 녹취록의 대목을 지적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조선인민군에게 영광 있으라를 따라한 것 아니냐라는 황당한 질문도 하였습니다. 이런 신문에 응할 필요가 있는지 국정원에 되묻고 싶습니다. 국정원은 내라는 모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엉뚱한 자료를 들이밀며 저질 신문만 하고 있는데 그런 국정원이 그저 한심할 따름입니다. 모두에게 석기가 필요했습니다. 반인도적, 이산가족 상봉 거부의 명분이 필요한 북한에게도 석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진보 민주인사에 대한 마녀 사냥을 멈추지 않으면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우리를 걸고 감행하는 반공화국 모략 책동과 통일애국 인사들에 대한 온갖 탄압 소동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봐도 통일 애국인사 탄압이 이석기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북측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모두에게 석기가 필요했습니다. 석기는 도구였습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이른바 안철수의 새정치가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9월 대선 출마 선언부터 후보 사퇴와 국회의원 당선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 안철수라는 정치 코드는 엄연한 정치 현실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새정치가 무엇인지 의구심도 커지고 관심이 예전만 못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안철수호의 일찌감치 승선해 안철수 의원과 한 길을 걷고 있는 송호창 의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 그 안철수 의원께서요, 10월 재보선에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후보를 예. 안 내는 겁니까? 지금 10월달 보궐선거는 그 포항 지역하고 화성 지역 두 군데만 이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상태라, 예. 거기 그 지역에서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아직 이제 나타나지 않은 상태고요. 예. 준비가 되는 만큼 일단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네. 이번 그 두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선거에 참여하거나 하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10월 재보선 규모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렇게 규모가 축소된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배후나 입김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과거에는 사법부의 그 법원의 판단이 네. 정치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최근에 와서 지금까지도 법원이 정부의 눈치를 본다거나 어떤 정부의 압력으로 재판 결과를 다르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들 관심사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예. 과연 안철수 신당은 언제 나오는 것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이제 관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치를 시작하고 또 현실 정치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기성의 현실 정치권에서 기존의 이제 여당과 야당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그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정당 내부의 어떤 당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듯한 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대한 정치 세력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것이, 네. 기성의, 특히 이제 야권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 야당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회복을 하느냐, 네. 하는 것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안철수 의원께서, 얼마 전에 그러셨어요. 그 지방선거 전에는 창당할 가능성이 높다. 시점.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만약에 기성 정당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민생 문제이든 정치 현안에 대한 문제이든. 네.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 받아간다면. 네. 굳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 이유도 사실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은 그때 가서 또 새로운 정치 세력이 또 필요한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그 인재들을 찾고는 있습니다만 예. 그 과정이 창당으로 나가야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언제 창당을 한다든지 이런 일정이나 계획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지금 그 창당의 조건에 대한 말씀이 이해가 못 되는 바는 아니지만 언제까지 판단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도도 있을 것이고요. 예.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많은 지지층에서 조속한 창당 또는 명확한 창당 일정 이것들을 바라고 있을 텐데요. 예. 그 문제는 사실은 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네. 급조해서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충분히 공감하는 사람들과 또 기성 정치권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반복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또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쉽게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스스로 어떤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공익을 위해서 스스로를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제대로 된 정당 활동을 해야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뭐, 기성 정치권이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또는 그것보다 못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훨씬 더 국민들의 기대보다는 실망을 더 크게 만들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시기를 이렇게 맞춰본다든지 아니면은, 조율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면서 하나씩 준비를 하겠다 네.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그러한 입장이 정책 네트워크 내일 그 지역별 실행위원이 선정돼서 발표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연기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까? 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은 정책 연구소이고요. 네. 그리고 애초 처음 출발할 때부터 각 분야의 여러분의 전문가들 또 현실 생활에서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들 중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생활 정치나 시민들 속에서 다양하게 참여를 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지. 네. 연구소 자체가 정치 조직이거나 정당을 준비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예. 그런 상태로 어떤 여러 전국적인 이슈에서 정책 개발과 각 지역에서 지역 현안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조직 회원을 만드는 것과 창당 문제와는 조금 구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분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만 실행위원 선정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예, 아직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네. 정책 네트워크가 지금 이제, 서울에서, 이를테면 서울에서 기본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 거기에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이제 지역의 정책을 개발하고 함께 아이디어를 모을 이런 이제 지역 사무소라고 할까요? 그 활동까지는 이제 포함하고 지금 실행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활동을 할 사람들을 이제 지역에서 찾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곧바로 물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지역에서의 정치적 현안 문제,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치 현안 문제도 같이 다루게 되겠지만, 그분들이 곧바로 어떤 창당 작업을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내부의 계획이나 일정과는 무관한 질문이고요. 다만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을 통해서 선거에 임한다면 적어도 언제까지 창당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문제도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정당 정치를 우리 헌법상의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이 어떤 선거에서 공천을 하고 선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현실의 정당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도로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어떤 정치의 원칙에 대한 문제 두 가지를 잘 조응할 수 있는 어떤 현명한 해답을 찾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서도 공천제 폐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아직 정당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당 공천제 폐지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이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도 아직은 명확하게 서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한마디로 조금 이제 단순화시키면 장기적으로 보면 공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현실의 정치 상황으로 봤을 때 공천제 일단 지방 선거에서 기초 의원이나 기초 지자체 네.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천제가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폐지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보고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관심사 중에 하나가 그 박원순 시장과 또 안철수 의원의 각별한 인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예,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예. 아직까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을 언제 만들 수 있는지, 네. 언제까지 정말 그 새로운 어떤 문제의식과 헌신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서울시장 선거, 그러니까 각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물론 지금 이제 현재 박원순 시장님은 제가 선거 당시에 대변인을 하면서 또 선거를 도왔던 분이기도 하고, 네.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또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이후 지방선거에 일정이나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경기도에 집중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은 경기도와 호남에 집중하는 선거 전략을 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분석만 구분하고, 예. 그런 분석에 따른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은 어느 특정 지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지역에 어떤 후보가 나설지, 또 그 선거를 어떤 분들이 함께 할지, 이런 문제가 이제 정해져야지만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호남이나 경기 그런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같이 경쟁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거나 훨씬 더 훌륭한 분이 있다면 서울시부터 전국 전역에 선거에 이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 일각에서는 그 송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설도 나오던데. 아, 그래요? 아주 글쎄요,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야 아주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됐을지, 또, 네. 책임 있는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가능성이 없다, 이런 입장은 아니시군요. 어차피 제가 무슨 개인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기 위해서 지금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네. 정치 개혁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자세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저한테 어떤 역할이 필요하고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이 정치 개혁에 필요한 역할이라면, 네. 무엇이든지 다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출마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건 좀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칼럼 하나를 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치사한 수법에 치가 떨릴 만큼 분노가 치민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의와 원칙, 헌법적 가치가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누가 쓴 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최동욱 검찰총장을 바로 이렇게 꼭 찍어서 네. 내치는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의 이제 행태에 대해서 예. 제가 지난 연휴 전에 네. 칼럼으로 좀 썼던 글입니다. 예, 이게 송 의원님 글을 보니까 그 분노가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최동호 검찰총장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임명돼 있고 또 그 임기가 정해져 있는 그런 검찰총장을 아무런 절차나 법적인 과정 없이 예.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몰아가는 네. 그런 과정 자체가 이제 문제라고 보고요. 네. 이것이 바로 그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우리 헌법상의 기본 질서를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맥락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민주주의의 아주 그 절대적인 위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네. 이렇게 임기가 보장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헌법상의 직업 공무원 제도를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 그 헌법상의 기본 원칙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네.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지금 봐서 우리 대한민국 현재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개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법무부의 감찰이 정당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뭐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덮은 것이 없다. 네. 사과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매우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계신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네. 대해서 좀 정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문제는 그 최 총장이 개인적으로 지금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다른 책임을 지는 것은 별도의 이제 법적인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하나의 의혹만을 가지고 또는 지금까지 이제 여러 언론이나 여론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박근혜 정부의 눈밖에 났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예. 이렇게 이제 임기가 보장돼 있는 그런 공직자를,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이 무엇보다 필요한 그런 검찰총장직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내치게 되면 네. 우리 공직자들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네. 정권 입맛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 국가의 기본 질서가 세워질 수가 없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보다는 단순히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스스로 책임지고 밝혀내라라고 하는 그런 점만을 본다거나, 네.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야권이나 언론에서의 그 문제 제기를 좀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이제 앞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검찰 수사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문제는 이제 국정원 개혁 문제하고 같이 관련돼서 있는 문제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 행사와 또 관련되는 문제인데, 일단 국정원 개혁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원 스스로 그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방법이 특검이 될지 아니면 특별위원회 같은 형식으로 할지, 이것은 국회 내에서 여야가 그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최동욱 총장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로 의혹 제기와는 별개의 문제로, 예. 이 총장을 사퇴시키는 그 과정에 대해서 네. 정부에서 그 구체적인 어떤 입장을 다시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또 국회 내에서 여야가 함께
그 해답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동욱 총장에 대한 이른바 불법 사찰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규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군요. 그렇죠. 그 문제까지도 일단 지금 이제 국회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뭐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모두 다 처리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국회 차원이라면 뭐 국정조사, 뭐 특검 요구, 뭐 어떤 쪽이 모든 방향을 다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어느 한 가지만으로 이렇게 딱 한정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폭넓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모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지역구 현안 한 가지 좀 여쭤보죠. 그 최근에 그 1인 시위를 하셨더군요. 예, 그 어떤 내용으로 그러셨습니까? 지금 이제 과천의 미래부가 그 입주한 지 5개월을 밖에 되지 않는데, 미래창조부를 다시 이제 세종시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 협의를 지난 그 추석 직전에 새누리당 지도부와 안전행정부 장관하고, 모여서 당정협의를 하면서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종시 이전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나 법률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과천 시민들의 의사나 과천시의 어떤 경제적 상황을 완전히 그 무시한 상태로 새누리당 지도부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라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이 시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쭉 그 송 의원님 그 전국 특히나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라든가 최 총장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면 뭐 다른 야권이나 그리고 또 매주 촛불을 밝히는 이른바 촛불 시민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송 의원님을 촛불 집회에서 뵙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참석 의향이 있으신지요? 참석 의향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지금 이제 시청 앞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촛불 집회 하는데 또 가서 방문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회 바깥에서 시민들과 함께 어떤 그런 의사를 표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또 한편으로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거나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결국 국회 내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문제라든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이 문제는 국회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더욱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호창 의원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출근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 나오실 때도 겉옷 꼭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약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17.5도, 전주 19.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9도, 광주 30도, 부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서늘해지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아침 기온이 1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도입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이었습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전국이 어지러울수록 사람들은 단순하게 정리된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과정에도 아전인수가 끼어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의 엄경영 부소장님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70% 안팎까지 나타나던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그냥 줄여서 지지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지지율이 최근 많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던데요. 주요 기관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난 20일 리얼미터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네. 60.9%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는 지난 11일 같은 기관 조사 때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69.5%보다 8.6%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예. 또 리서치앤리서치의 20일 조사에서도 박 대통령 지지율은 66%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것도 지난 11일 조사 때의 72.7%보다 6.7%포인트 내린 수치입니다. 네. 그 두 기관의 조사가 가장 최근의 조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면 한 6에서 10% 가까이 이렇게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런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 같은 지지율 하락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6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 등 3자 회담이 열렸었습니다. 예. 이 회담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전국 경색이 더욱 심화된 데 따른 여론이 반영된 탓도 있고 예. 또 최동욱 검찰총장 감찰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이 박 대통령 지지율에 불리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민주당의 장애투쟁에 대해서는 여론이 어떻던가요? 네, 민주당 장애투쟁에 대한 여론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예.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65% 전후가 민주당이 장애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해야 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장애투쟁을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그 원내외 병행투쟁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는 따로 없습니까? 글쎄요. 원내외 병행투쟁에 대한 여론조사는 별도로 없는데 다만 국민 여론은 민주당이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은 50% 이상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은 민주당의 장외투쟁 명분은 옳다고 보고 있지만 다만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매우 까다로운 주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같은 이런 대립 구도가 야당에도 그리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어주진 않지만 대통령 지지율 흐름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앞으로 흐름은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긍정적 흐름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강화되겠죠. 전국 경색이 심화된다는 것은 가정으로 치자면 예. 가장인 대통령이 큰아들인 여당과 작은아들인 야당 사이에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따라서 전국 경색이 장기화되면 국민들은 당연히 가장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더 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사실 그동안에도 여야 갈등이 많이 있었지만 그 국내 현안으로부터 대통령이 좀 비켜나 있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국내 현안과 대통령이 연계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결국 정치 현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 여의도 정치를 멀리하려 했지만 그가 추진했던 주요 현안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 추진 등도 결국 여의도 정치, 즉 국회에서 수정의 가닥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예. 최동욱 총장 사태는 인사 문제이기도 하지만 책임은 결국 박 대통령 본인에게 돌아가게 되고 여의도 즉 국회로 넘어가 여야 간 정쟁과 야권 공세의 빌미가 되는 것이죠. 예. 이는 결국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지율 수준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네,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60%다, 70%다. 이런 수치를 보고 정말 국민의 60, 70%가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 수치를. 네, 글쎄요. 여론조사는 흐름 정도라고 해석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 60, 70%가 지지한다기보다는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국민들에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 국민 다수가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예. 다만 박 대통령이 잘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불만이 좀 있는 사람들도 침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읽힙니다. 그러니까 좀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여론 지지율이 좀 상당 기간 높게 나온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감이 설사 있더라도 의견 표시를 잘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반대 의견 표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난을 많이 받겠죠. 예. 그러면 뭐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좀 천천히 나타나겠군요. 그렇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그 관료를 많이 기용하는 등 네. 위기 관리에 아주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문제가 있더라도 아마 천천히 지지율 하락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통상 그렇게 나타나는데 최근 그 한 열흘 기간 동안에 뭐 많게는 10%포인트 가까이, 적게는 6%포인트 정도 떨어졌다는 것은 그 뭐 급격한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60% 후반 내지는 70% 초중반에서 네. 60% 중반, 낮으면 60% 초중반까지 네.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약간 벗어난 수준? 네. 그렇게 급격한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여론조사 할 때 그 여론조사 기관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던지는 질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통상 선생님은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요. 네. 그리고 예시로 첫째 매우 잘한다. 네. 둘째 대체로 잘한다. 셋째 매우 못한다. 넷째 대체로 못한다. 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모름 부응답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별도로 통계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질문에 답을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나요? 그렇죠. 이렇게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질문하고 추가로 더 물어볼 경우, 네. 긍정 대상을 대상으로 추가로 물어볼 수도 있고, 네. 왜 잘하는지, 네. 또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부정 대상을 대상으로 또 추가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트위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대통령 국정수행 잘 못한다고 여론조사에 응답을 했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잘한 것 하나를 구체적으로 선택하게 했다. 선택을 안 하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있던데 실제로 이런 조사가 가능합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 예입니다. 네. 다만 기술적인 문제, 즉 전화 면접원들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뭐 악의적으로 샘플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일부러 그럴 수는 있는데 최근에는 조사 기관마다 투명성이 높아져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조사 방식과 관련한 의사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질문과 방식을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뢰한 언론사라든가 정당과 통상 협의를 하는 것인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고객 그렇죠. 그러니까 의뢰한 정당이나 네. 언론사가 주요 아이템을 제공하고 네. 그 아이템을 기준으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을 1차로 완성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초안이 완성된 설문을 가지고 고객과 다시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과정을 두세 차례 거쳐서 설문이 완성이 되면 실사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흐름이야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몰라도 그 기관별로 수치가 다르거나 이런 것들은 의뢰한 고객의 입장이 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갑을 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도 갑을이 있습니까? 네. 고객이 아무래도 갑이고 여론조사 기관이 을이겠죠. 그러니까 정당이나 언론사의 입장이 맞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게 설문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여론조사가 왜곡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를테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투명성이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아주 뭐 전면적인 왜곡이라든가 이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뭐 부분적으로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설문 구성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앞서 대통령 지지율이 뭐 어떤 수치로 나왔든 간에 그것이 뭐 정확하게 지지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지지한다는 응답 속에 담긴 다양한 의미,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셨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디오피년이 내일신문과 매월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9월 정기조사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예. 국정운영 긍정답변 대상자, 그러니까 대체로 잘한다, 뭐 매우 잘한다, 이 둘을 합친 긍정답변 대상자에게 왜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실제로 일을 잘한다는 23.8%에 불과했고요. 예. 두 번째,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 있어서 이런 답변이 25.6%로 가장 높았습니다. 예. 또 재밌는 것은 다른 대통령에 비해 잘못한 게 없어서 이렇게 답변한 사람들도 13.4%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평가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총론을 쪼개서 강론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총 69%였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실제로 일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실질적인 평가가 반영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실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박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여론조사 기관이나 주요 언론 매체 등에서 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 8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정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때 긍정평가가 30%대 초중반 정도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통상적인 지지율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이죠. 이러한 조사는 아마도 기존 여론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운영 만족도를 물어봤던 건가요? 그렇죠. 국정운영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하냐 못하냐 평가가 아니라 만족하느냐 아니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 MBC가 그 리서치앤리서치와 함께 여론조사한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요. 그 응답률을 공개를 안 해서 좀 비판을 받았거든요. 응답률이 어떤 의미기에 그렇습니까? 네, 응답률은 통상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는 통상 응답률이 20% 내외인데요. 예. 또 휴대폰 패널 조사는 30% 전후로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 정도가 되면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화 면접 조사를 했더니 응답률이 10% 정도 나왔다. 예. 이렇게 되면 신뢰도 문제를 한 번 더 점검해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응답률이 10%라는 것은 1000명한테 전화를 했을 때 다 답변을 거부하고 100명만 그 설문에 그렇죠. 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변을 거부했다기보다는 안 한 것이죠. 네.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화기를 내려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예. 그 10%면 1000명 중에 100명이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표본의 규모는 그렇게 응답한 분들이 뭐 몇 명이다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00명이 될 때까지 전화 조사를 계속하는 거죠. 네. MBC 조사 응답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글쎄, 저도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뉴스를 여러 번 봤는데, 예. 응답률은 보도하지 않았더군요. 네.
그런데 통상 응답률은 공개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디오피니언의 경우도 고객이 응답률을 특별히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다만 MBC가 조사기관이나 여론조사 실시 일시, 샘플수, 신뢰 수준, 표본 오차 등 이 규정대로 이런 것들을 밝힌 것을 보면 의도가 따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른 것은 다 공개를 했는데 응답률만 공개를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응답률이 낮아서 안 한 것인지 뭐 실수로 안 한 것인지 아예 응답률을 체크를 안 한 것인지 그건 알 수 없다는 것이군요.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응답률 이외에도 설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예. 이것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아서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보통 보면은 그 여론조사를 한 뒤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여러 여론조사 관련된 데이터들 그리고 설문 구성 자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신문사는 대체로 공개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방송사는 뭐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인터넷 홈페이지가 다 있으니까 공개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은 아닐 텐데 그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볼 때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안 해도 무방합니까? 공개하는 것이 정보 공개 차원에서 좀 더 바람직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마침 또 안철수 의원께서 지난 9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정치에 입문하신 지 1년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 4월이었죠. 재보선에 당선된 이후에 뭐 현안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좀 노출이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여론조사도 비슷합니다. 안철수가 지난 4월 재보궐에서 당선되어 국회 입성했을 때만 해도 예. 신당 창당 지지율이 20% 중후반이었습니다. 어떤 조사는 거의 30% 육박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20% 초중반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5%포인트 정도 지지율이 내려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재보선 당선 직후만 해도 30%에 육박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20% 초반대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에 비해서는 거의 그 2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의 배경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최근에 안철수 신당 지지율의 하락은 그 주요 국정 현안, 굵직굵직한 여러 현안에 가려 존재감이 약해진 탓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에 대한 실망감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신당 창당에 나서게 되면 예. 안철수 신당에 대한 국민 기대와 지지율은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완만하게 하락한 이 과정이 뭐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 이유가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심하고 네. 또 그 민주당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과 다른 야권 주자가 딱히 부각되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사태가 그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네. 그 최 총장에 대한 감찰 또는 또 최 총장의 처신 이런 문제에 대한 여론이 최 총장에게 다소 유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좀 상황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현재 단계에서는 유리한 측면도 불리한 측면도 딱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무부의 감찰 결과가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예. 또 최동욱 검찰총장의 처신에 대한 비판 여론도 함께 있기 때문에 네.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국민 여론은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여론과 그러나 최동욱 검찰총장은 법무부 감찰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양비론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엄경영 디오피니언 부소장과 함께 여론조사 문제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너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정치 풍자를 지도하는 시사 애너그램 공갈입니다. 애너그램은 문장을 구성하는 음절 순서만 바꿔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문장과 바뀐 문장을 구성하는 음절들은 배열 순서만 다를 뿐 완전히 일치합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숨겨놓은 아이가 있다는 소문과 관련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을 애너그램 상자에 넣어보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얘기를 꺼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숨겨둔 애가 있다고 하니까 박근혜 후보는 그 애 한번 데려와봐라. 나하고 유전자 감식해보자. 예.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쑥 들어갔습니다. 박 대통령도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는 소문에 시달렸지만 유전자 감식을 받겠다며 정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의혹을 잠재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최동욱 총장은 뭔가 자신이 없어서 대응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세간의 반응은 김 의원 기대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2007년 당시 박근혜 후보의 육성이 유포되고 박 대통령도 이참에 유전자 감식 한번 해보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음절들을 재배열해봤습니다. 애가 있다고 그렇게 해대고 하니 그때 박근혜 그는 응했습니다. 숨겨놓은 그 애들 한번 보러 후보 데려갔습니다. 쑥 나와봐라. 유전자 까자. 감식 한일까. 김진태 의원은 당시 박 후보가 유전자 감식하자고 하니까 소문이 쑥 들어갔다고 말했지만 애너그램 문장은 본인이 해보자고 했으니 유전자 한번 까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잊혀졌던 소문을 다시 살려낸 김진태 의원을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시사 애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그때 숨겨둔 애가 있다고 하니까 박근혜 후보는 그 애 한번 데려와봐라. 나하고 유전자 감식해보자. 예.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쑥 들어갔습니다. 애가 있다고 그렇게 해대고 하니 그때 박근혜 그는 응했습니다. 숨겨놓은 그 애들 한번 보러 후보 데려갔습니다. 쑥 나와봐라. 유전자 까자. 감식 한일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 환경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종 기사가 아니라 특종 브레이커, 특종 파괴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스 김한 기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특종 브레이커라는 용어가 원래 있었나요? 네, 원래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방송사 내부, KBS, MBC, YTN 등의 그 특종을 계속해서 걸러내는 이런 파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냉소적으로 특종 브레이커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에서 태어난 말이군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특종 브레이커, 언론사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자기네 특종을 막는 인사가 있다 이런 얘기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사 내부에서 특종은 어떻게 좌절되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제 MBC 윤기룡 전 시사교양국장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9개월간 이제 김재철 체제에서 시사교양국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 윤기룡 시사국장 그 시절에 그 한때 이제 저널리즘의 빛나는 별이라고까지 불리던 피스톱이 대한 인적 통제와 내용적 통제가 시작돼서 현재는 피스톱이 과거와 같지 않은데요. 이런 현재적 위상을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언론사든 그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 게이트키핑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단계별로. 또 뭐 당연히 필요한 과정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윤 전 시사교양국장의 역할은 그 게이트키핑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기자 저널리즘과 PD 저널리즘 흔히 좀 다른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기자들이 아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이트키핑의 단계를 철저히 시스템화해서 아주 정제된 보도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PD 저널리즘은, 그거를 취재하는 그 연출자의 좀 창의성이나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최종적인 단계의 이렇게 검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시스템적으로. 이 윤 시사국장 체제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역량 있는 제작자들을 시켰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D 저널리즘이 어떤 PD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갖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오래되고 숙련되고 능력 있는 검증된 PD들을 다른 제작 부서로 다 발령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사교양국장이 되자마자 한 6명 정도의 PD들 순차적으로 타 부서로 발령을 냈고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최성호 PD를 비롯해서 김태현, 박건식, 오행훈, 전상관, 홍상훈 PD 등이 이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갔고요. 그리고 이제 윤 시사국장 체제에서 아이템에 대한 사전 검열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PD가 취재를 하기 전에 그 취재가 발제 단계에서 막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윤 시사국장 체제에서의 이 개입은, 데스크의 개입은 게이트키핑이라기보다는 그 능력 있는 연출자들을 밀어내고 아이템 자체를 검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 최승호 PD와 같은 그야말로 방송계에서 쟁쟁하다고 소문이 난 PD들을 다 쫓아내버렸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보도 사례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도를 막았습니까? 예, 뭐 제가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저지가 됐는데요. 뭐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윤 시사국장이 재직할 때 희망버스가 뜨면서 굉장히 뜨거운 이제 쟁점이 됐고, 결국 한진중공업 같은 문제가 이후에 대선에서 이제 경제민주화 담론을 촉발시킨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한진중공업 관련해서는 수차례 이제 그 취재를 막았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 백혈병 문제, 그 세계 7대 경관 관련 사기 문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무릎 기도 문제, 한상대 검찰청장의 비리 의혹, 그리고 여의도 1번지 사모님, 이 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고편이 나갔습니다. 이번 주에 방송을 한다고. 근데 이후에 이제 불방이 됐는데, 그때 이제 윤 국장 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고편까지 나간 방송도 불방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얘기들이라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무릎 기도 사건이 어떤 거였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부터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 뭐 이런 발언 등에서 이제 기독교 편향적인 문제들이 쭉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당시에 이제 불교계의 반발이 상당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취재를 해서 정권 내부의 문제,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뭐 그 종교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소망교회를 축으로 하는 인사 개입 비리 문제까지 이제 같이 엮어져 있는 사안이었었는데, 이런 종합적인 취재들을 사실 그 방송 뉴스나 신문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데일리를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의 접근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그 윤기룡 취재국장 체제에서 방송이 이제 취재가 안 됐었죠. 네. 여의도 1번지 사모님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게 이제 아마 그 선거를 앞두고 여야 7명의 그 후보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부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제 조망한 좀 약간은 비교적 다른 아이템들에 비해서는 약간 소프트한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제작 PD 같은 경우에는 여야의 뭐 기계적 균형이라든지 내용에서의 정치성이 별로 없고 한데, 이것이 왜 못 나가느냐라고 격하게 이제 항의를 했었는데, 그때 뭐 정봉준 의원 뭐 이런 분들의 이제 그 부인들이 들어 있었는데, 윤 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이 나가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 라고 해서 방송 예고편 후에 불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해당 국회의원이나 혹은에서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보도를 막았다가 문제가
되지만 뭐 1, 2주 있다가 다시 편집을 다시 해서 보도되는 사례들은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은 아예 보도가 안 된 건가요? 예, 거의 아예 보도가 안 된 사례들이고요. 뭐 네. 그런 사례들이 이제 최성호 PD가 방송했던 그 수십 6m의 비밀편 같은 것이 그 제작을 해놓고 내부 이제에서 시사를 하면서 방송이 연기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몇 차례 이제 방송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윤 국장 체제에서도. 근데 지금 말씀드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그 취재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네. 커팅이 됐던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네, 최승호 PD가 제작했던 그 수십 6m의 비밀은 그 윤 국장이 부임하기 직전에 있었던 네, 그렇죠. 일이고 윤 국장이 뭐 그것을 문제 삼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승호 PD를 네. 내치는 네. 그런 일종의 악역을 담당했던 네. 거죠. 네. 자, 이 지금 말씀하셨던 사례, 뭐 다른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보도가 됐다면 특종이었을 그런 내용들이었나요? 네, 그 삼성 백혈병 문제나 세계 네. 7대 경관 같은 경우에는 방송 뉴스 차원에서 다뤄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방송 뉴스 차원에서는 아예 발제를 하기가 사실 어려운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세계 7대 경관 사기 같은 경우도 이제 KT와 제주도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큰 일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취재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 이때 만약에 이게 시기적으로도 이 이슈들이 불거지는 거랑 조금 앞서거나 맞물리거나 이런 시기들이거든요. 그때 만약에 피디수첩이 심층적인 취재로 이런 보도들을 했다라면 상당히 임팩트 있는 보도가 되지 않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세계 7대 경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거의 전사적으로 네. 보도국 차원에서 지원하고 뭐 특집 방송도 만들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자, 윤 국장 본인이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윤 국장은 이제 그 PD수첩 제작진 11명 가운데 6명을 다른 부서로 강제 발령을 해서 예. 시사교양국 PD들이 격렬하게 항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2011년 3월의 일인데요. 부임 초기군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사교양국 구성원들이 총회를 열어서 윤 국장과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때 당시에 윤 국장은 이제 PD수첩을 희석시키자는 게 솔직한 속내다. 이렇게 이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윤 국장이 한 어딩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의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정의를 독점할 수는 없다. PD수첩은 참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깥에서 다 믿어주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예. 발언 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윤 국장이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지방사 사장으로 간 시사교양국 출신 선배들이 아무도 없다는 게 난 너무 암담하다. 네. 후배들의 장래와 시사교양국의 위상을 위해서 강제 인사 발령이 불가피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국장의 이런 발언은 결국 PD수첩의 시사교양국에서 PD수첩이 제작하는 한 시사교양국 구성원들이 출세를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무 정적으로 편향돼 있다. 이런 발언으로 당시에 해석이 되면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 얘기가 저도 이제야 다시 기억이 나는군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 그런 취지로 그 당시에도 이해가 됐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PD수첩을 희석시키자는 게 솔직한 속내다. 참 이게 언론사 간부가 할 말인지. 그런데 그 최근에 이 윤 전 국장이 공판에도 출석을 했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었죠? 최근에 이제 그 정영화 전 MBC 노조위원장을 비롯해서 43명에 대한 이제 해고 및 징계가 있었던 것에 대한 무효소송 공판이 열렸는데요. 네. 이 공판에 윤기련 전 시사교양국장이 피고 측, 그러니까 MBC 사측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아, 사측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군요. 네네.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뭐 인사발령이라든지 이 이제 43명의 해고 및 징계 관련해서 윤 전 국장이 했던 조치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됐는지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발언들을 제가 그 소개를 드리면요. 그 강제 인사 발령 관련해서 그 사전 의향을 묻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이 PD수첩에서 나가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이게 사실 호응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당사자들의 의사가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뭐 강제로 했다. 이런 이제 얘기였고요.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심층 취재와 전문성을 요구하는 PD수첩이 1년마다 제작진이 교체되면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랬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네. 취지로 이제 발언을 했고요. 아이템 불허 관련에서도 재미난 발언을 했는데요. 평상시 관심을 갖고 몇 개월 동안 찍으면 특종이 되는데 PD들은 시사인이나 한겨레 20일 이런 걸 보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덤벼든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도 앞선 질문이랑 좀 충돌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작진이 교체되면 재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몇 개월 동안의 이제 취재나 탐사 기간을 포함해서 네. 이제 전문성을 갖고 제작에 임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싹 무시한 인사 교체를 해놓고 PD들이 단발성 아이템 그리고 이제 거기도 아주 노골적으로 그 뭐 주간지를 몇 개 찍어서 진보적 주간지를 찍어서 얘기하는 이런 행태는 윤 국장이 어떤 시각을 갖고 인사에 임했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그 사측의 증인으로 나왔지만 지금 뭐 이 발언들만 듣고 보면 사측에 그리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이해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공판의 마지막 판사 질문도 재밌었는데요. 예. PD 저널리즘과 PD 수첩의 제작 과정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 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PD가 지시를 내리고 편집도 직접 하기 때문에 PD 저널리즘은 PD의 창의성과 개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배치되는 발언들을 그런 많이 자율성을 했습니다. 인정을 네. 해주고 그 창의성이 잘 발휘되도록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네. 참.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방송법이 방송 제작자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게이트키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의도 해야 되고 또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작자, 보도 제작자의 제작 자율성이 존중돼야 된다는 점, 이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언론사 내부에서. 자, 글쎄요, 그 윤 전 국장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MBC 내부에서는 그 시사교양국, PD수첩을 만들어내는 그 시사교양국이 윤 전 국장 시대 이전과 이후로 갈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네,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율성과 관련해서 이제 윤 전 국장 이전 체제에서는 거의 그 최종편에 대한 검수를 데스크가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데스크가 어떤 어드바이스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 수준에서 방송이 됐다면 윤 전 국장 체제가 되면서부터는 아이템의 발제 단계에서부터 이제 데스크가 개입을 하는. 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은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가지를 쳐주는 뭐 이런 이제 그거는 방송 제작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차원들이 있고 PD수첩의 슬로건이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제가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황우석 사태라든지 뭐 검사와 스폰서라든지 굉장한 거를 남겼었죠, 성취들을. 근데 이제 윤 국장 이후의 PD수첩 편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국 저널리즘의 한 영역을 끌고 가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고만고만한 프로그램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그 시스템의 변화라는 건 윤 전 국장 이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검사와 스폰서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엔 법인할 특집이다. 이런 보통 이제 주류 언론들, 출입처를 갖고 있는 언론들은 불철주야 노력하는 검사를 조명한다든지, 한 3일 정도 뭐 검사나 판사를 쫓아다녀 본다든지,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미담이라든지 편안한 기사들 보기에, 그리고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의 이런 것들을 하는데, PD수첩의 방식은 뭐 이런 거였죠. 그 검사 스폰서가 법의 날 특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 조직을 휘청거리게 하는 그런 기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현직 지검장이나 대검 감찰부장 이런 사람들한테 탐사를 하고 심층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하지만 굉장히 정직한 방식의 취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입처의 관행이나 친소관계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저널리즘의 전공법이 불편한 것은 누구냐? 이게 우리냐? 아니면 권력이냐? 여기서 지금 그 특종 브레이커의 그 어떤 악행이 다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전공법이 불편한 사람이 권력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윤 전 국장이 스스로 2011년 3월에 했던 그 발언 출세를 하려면 시사교양제작국 출신 MBC 지역 사장도 한 명이 없다. 네. 결국 이분이 사장으로 갔죠? 네, 이분이 그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편성전략 담당 국장을 불과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울산 MBC 사장이 돼서 지금 지방사 사장을 하고 있고 한 2년, 3년 후에 혹은 그 이후에 이분이 또 본사 MBC 사장 후보로 거론이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분의 성향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이름을 잊지 않고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MBDS 김한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영관 독과점 논란에 휩싸여 있는 영화 관상 관객 동원 600만을 돌파했다고 하죠. 자, 이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아닌 것은 누구일까요? 1번 한명회, 2번 김종서, 3번 신숙주, 4번 연산군이었습니다. 예, 정답은 4번 연산군입니다. 자, 뉴스 바리케이드, 노종면의 뉴스바 문 닫을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